당장 나가거라. 눈보라가 사람 얼굴을 때리듯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금 항아리 하나를 며느리 품에 밀어 넣었지요. 이게 내 몫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말도 못하는 바보 며느리.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항아리를 끌어안고 눈 속으로 걸어 나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6개월 뒤, 그 바보라 불리던 여인이 마을 전체를 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체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엄동설한이었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살을 베어 가듯 매서웠지요. 그날 한 여자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을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쫓겨난 뒤 불과 몇 달 만에 마을 전체 운명이 뒤집히게 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쵸. 쓸모없는 바보 며느리가 쫓겨난 것뿐이라고.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살 거냐? 시어머니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며느리 연심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선발은 이미 눈 속에 잠겨 있었지요.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먹여 살리기도 벅찬데 말도 못하는 며느리를 어디다 쓰냐. 담장 너머에 서서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며느리 불쌍하긴 한데 바보라잖아.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연심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나 챙겨. 그게 내 몫이다. 항아리는 묵직했습니다. 연심의 몸이 순간 휘청했지요. 그리고 단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나가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항아리를 끌어안은 채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쫓겨나는구먼. 입도 못 여니 변명도 못하지. 바보 며느리라더니. 하지만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 훗날 마을 운명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심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끝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허물어진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뚫려 있었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연심에게는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 하얀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연심은 한참 동안 소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헝겊꾸러미였습니다. 아침 일찍 물 길러 나온 복례의 댁이 그걸 처음 발견했지요. 이게 뭐지? 꾸러미를 열어보니 고운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요. 복례 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날 저녁이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소금이 있더라고. 누가 놓고 간 거래? 아무도 못 봤대. 그러면서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마을 끝 움막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바보 며느리가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물음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꾸러미가 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물가에 하나,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하나, 논둑길 입구에 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은 있었지만 놓고 가는 사람을 본 이는 없었습니다. 귀신이 놓고 간 거 아냐?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어요. 눈이 오래 쌓이면서 우물 주변이 얼어붙었고 소금이 귀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장이 서는 읍내까지는 눈길로 반나절이었는데 노인들과 아이 딸린 집에서는 엄두도 못 낼 거리였지요. 김장독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염장해둔 생선도 며칠이면 동이 날 참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겨울을 나기가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 소문 없이 소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3월 대기 된장독을 열었다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된장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지? 독 뚜껑을 덮어둔 건 3월 댁 자신이었습니다. 바람에 날아들 리도 없었어요. 3월 댁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담장 쪽 땅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자 발이었지요. 그 발자국은 담장 밖으로 이어졌다가 마을 끝 방향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3월 댁은 천천히 그 발자국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마을 끝, 움막, 그 연결고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하지만 3월 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연심은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달이 뜨고 마을이 잠들면 그때서야 움막 문을 열었어요. 소금을 조심스럽게 헝겊에 나눴습니다. 집집마다 필요한 양을 가늠하면서요. 아이가 많은 집은 조금 더, 노인만 사는 집은 따로 챙겼습니다. 연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눈이 밝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마을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어요. 된장이 상하는 이치, 소금이 부패를 막는 이유,
습한 땅에 소금을 뿌리면 굳어지는 성질. 그런 것들을 연심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바보라 불렸지만 연심이 모자랐던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재산께나 있다는 박주부가 연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주부는 읍내 장사꾼과 연줄이 있었습니다. 소금 값이 2배로 뛰어오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금이 공짜로 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 배가 아팠습니다. 박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거요? 그 소금이 어디서 난 건지는 알고 받는 거요? 받아먹은 사람들은 뜨끔했습니다. 사실 어디서 난 소금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쫓겨난 며느리가 들고 나온 항아리라는데 그 소금이 원래 박씨 집 거 아니요?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주부가 흘린 말을 들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남의 집 재산을 들고 나온 거 아냐? 그 소금이 오씨가 준 거잖아. 주면 줬지. 도둑질은 아니지. 오씨가 준 게 맞긴 한데 그 양이 항아리 하나라고. 그 많은 소금이 한 항아리에서 다 나와?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서 열흘이 넘도록 소금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의심은 한 번 불붙으면 빠르게 번집니다. 저 움막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오? 물어봐도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지. 그날 오후 3명이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박주부가 앞장을 섰고 뒤에는 마을 이장과 복례 댁 남편이 따라붙었어요. 거적대기 문을 걷어내고 들어간 움막 안에서 연심은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던 중이었지요. 사람들이 들어오자 연심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박주부가 대뜸 말했습니다. 그 소금 어디서 난 거요? 연심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나뭇가지를 댔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썼어요. 내 것이요. 박주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장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지요. 항아리 하나에서 이 많은 소금이 나올 리가 없지 않소. 연심은 다시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올 봄엔 장마가 옵니다. 논둑을 보시오. 그 글씨를 본 3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주부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소리를 듣더니 이젠 날씨까지 안다는 거요? 3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연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움막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심은 다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마을 서쪽에 홀로 사는 할머니 옥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심이 쓴 글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올 봄엔 장마가 옵니다. 논둑을 보시오. 오래 살다 보면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 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을. 산 위 눈이 녹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흐르는 물소리가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옥분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무거운 구름이었지요. 옥분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 오씨네 집에서 항아리 2개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씨가 아침에 광을 열었다가 발견하고는 곧장 마당에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광 안을 들여다보니 확실했어요. 겨울 내내 쓰려고 아껴둔 된장 항아리 하나, 씨앗을 담아둔 옹기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씨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쫓겨난 것이 한 짓이야, 분명히. 소금도 모자라서 이제 된장까지 훔쳐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마을 끝 운막 쪽이었지요. 박주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금도 어디서 난 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운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씨였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걸음이 단단했어요. 옥분 씨는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오? 박주부가 대답했습니다. 항아리 찾으러 갑니다. 박씨 집 된장 항아리가 없어졌소. 옥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연심이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증거가 있소. 증거요? 옥분 씨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되고, 일단 몰려가서 따지자는 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소. 저 아이가 나눠준 소금, 받아먹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받아먹을 땐 입 다물고, 의심할 땐 목소리가 크시네요. 봉예 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월 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옥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한 말 기억하시오? 장마가 온다고 했소. 논둑을 보라고 했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있소? 침묵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움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막 뒤에서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움막 뒤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연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흙을 묻힌 채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삽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박주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시오. 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삽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갔습니다. 파헤쳐진 땅 주변에 가마니가 여러 겹싸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된장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 옹기도 옆에 나란히 있었어요. 오씨가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봐라, 여기 있었잖아. 내 항아리 맞아. 이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이 쪼그려 앉아 항아리 주변 흙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어요. 하얀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소금이요? 연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왜 묻은 거요? 연심이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 씨가 얼른 나뭇가지를 집어다 줬어요. 연심이 땅에 썼습니다. 장마 오면 이 땅 물에 잠깁니다. 된장은 땅 속에 묻어야 안 상합니다. 씨앗은 습기 피해야 싹 틉니다. 항아리 가져간 게 아닙니다. 지키려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씨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박주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마가 언제 온다는 거요? 아직 봄도 다 안 지났는데. 연심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썼습니다. 논둑 동쪽 끝 확인하시오. 보름 안에 옵니다. 금 가 있습니다. 박주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소리 듣더니 이제 점쟁이 행세요? 그때 이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논둑 한번 봅시다. 논둑 동쪽 끝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겨울 내내 눌린 눈의 무게로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흙이 부풀어 오른 곳도 있었고 물기가 스며든 흔적도 선명했어요. 이장이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오래됐네. 박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은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잠든 마을을 살며시 깨우는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습니다. 봄비련이 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가늘게 속삭이던 소리가
어느 순간 쏟아붓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굵어지더니 마당에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지요. 연심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움막 밖에 서 있었어요.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바람 방향이 심상치 않았지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비는 금방 그치지 않습니다. 연심은 움막 안으로 들어가 지푸라기 가마니를 챙겼습니다. 새벽 내내 만들어둔 것들이었어요. 하나, 둘, 셋. 묶음으로 쌓아둔 것을 팔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었지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논둑 동쪽 끝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간 자리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흙이 부풀어 있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물렁물렁했습니다. 조금만 더 압력이 가해지면 그대로 무너질 터였지요. 논둑이 터지면 마을 앞 논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봄에 심어놓은 씨앗이 다 떠내려가요. 한 해 농사가 그대로 끝나는 거지요. 연심은 삽을 찔러 넣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흙을 퍼서 균열 위에 덮었습니다. 가마니를 그 위에 눌렀어요. 무너지려는 곳을 막으려면 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게가 필요했지요. 연심은 주변 돌멩이들을 끌어모아 가마니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빗물에 피가 씻겨 내려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옆에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 또 막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연심의 옷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균열이 간 곳에서 갑자기 흙이 쑥 꺼졌습니다. 연심이 그쪽으로 달려가 삽을 찔러 넣으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논둑 아래로 몸이 쏠렸어요. 연심은 삽 손잡이를 땅에 꽂아 간신히 몸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논 안으로 빠졌고 진흙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지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빗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연심은 이를 악물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옥분 씨가 잠에서 깬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비 소리가 너무 굵어서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빗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났어요. 옥분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이미 물이 찼습니다. 옥분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논둑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 어둠만 있었지요.
옥분 씨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일은 넘은 몸이 비를 맞으면서요. 논둑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소리가 거세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삽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그 소리가. 옥분 씨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장집 문을 두드린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이장님, 일어나시오. 옥분 씨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장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아니, 옥분 씨가 이 새벽에 논둑 가보시오. 지금 당장. 이장이 옥분 씨 얼굴을 봤습니다. 흠뻑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장은 더 묻지 않고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이장이 논둑에 도착했을 때 연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혼자 4시간째였습니다. 이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심의 옷은 진흙투성이였고 손은 피와 흙이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숨이 가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나오시오. 논둑이 위험하오. 그 소리가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빗속으로 뛰어나오면서 논둑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삽을 들고 온 사람, 가마니를 끌고 온 사람, 맨손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지요. 복리의 댁 남편이 논둑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더니 외쳤습니다. 이쪽도 막아야 해, 빨리.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치자 속도가 달랐어요. 흙을 퍼 나르고 가마니를 쌓고 돌을 올렸습니다. 연심은 그 옆에 서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물러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똥이 틀 무렵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지만 쏟아붓던 기세가 꺾였어요. 논둑은 버텨냈습니다. 군데군데 흙이 무너질 뻔한 자리에 가마니와 돌이 쌓여 있었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논둑 위에 섰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씨앗이 묻혀있는 땅이 적기는 했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해 농사가 방금 살아남은 것이었지만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연심 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연심은 논둑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비 맞은 채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쳐 있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3월 대기, 자기 도롱이를 벗어 연심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연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월 댁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논 쪽을 바라봤어요. 봉리의 대기. 연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심의 손을 봤지요. 피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봉리의 댁이 자기 치마 끝을 찢어 연심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이장이 연심 앞에 왔습니다. 한쪽 무릎을 땅에 댔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이장이 운막 출신 여인 앞에 서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지켜봤어요. 이장은 한참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연심은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이장의 어깨를 가볍게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씨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만술이 부축하는 손을 뿌리치고 홀로 논둑 쪽으로 걸어온 것이었어요. 연심의 손에 감긴 헝겊을 봤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을 봤습니다. 이장이 무릎 꿇는 것을 봤습니다. 오씨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술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어. 연심을 바라봤지요. 그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오씨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심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마을을 지킨 여자로 아무도 그 사실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논둑은 그 뒤로 한 번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연심이 먼저 나가 살피고 약한 곳을 표시했습니다. 이장이 그 표시를 보고 사람들을 불렀지요. 그게 청암 마을의 봄 풍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만술이 연심의 집 앞에 장작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연심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어. 말도 못하면서서 가장 많은 것을 했지. 우리가 바보였어. 바보는 우리였어. 말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말했다. 쫓겨난 자리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렸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